야, 이 녀석아, 그거 손대면 안 돼. 74세 복만이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빚 5억에 곧 망하게 생긴 카센터에서 9살 꼬마가 벤츠 엔진룸 안으로 손을 넣더니 배선 하나를 뽑아 들었거든요. 복만은 아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기며 소리쳤습니다. 그거 잘못 건드리면 차 한 대를 날리는 거야. 그런데 아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문제예요. 이 선 하나 때문에 배치가 멈춘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복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30년 넘게 차를 만진 자신도 찾지 못한 고장을 이름도 모르는 9살 꼬마가 단번에 짚어낸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이가 뽑아든 그 선 하나가 복만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기 시작한 거죠. 도대체 이 아이는 누구였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경기도 외곽 공업사 골목 45년째 같은 자리를 지켜온 낡은 카센터에 새벽 5시부터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74세 복만이 홀로 렌치를 잡고 볼트를 조이고 있었는데 손끝이 떨려서 세 번째 만에 렌치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쇳소리가 텅 빈 작업장을 울렸고 그 소리에 답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에 검은 코트를 걸친 남자가 성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강태수 52세. 이 골목에서 200m 거리의 대형 프랜차이즈 정비센터 오토킹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수는 가게 안을 한번 훑어보더니 카운터 위에 서류 봉투를 툭 던졌습니다. 복만 씨, 석 달이야. 석 달 안에 5억 2천 못 갚으면 이 가게 내가 가져가는 거야. 복만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차 앞 서류에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태수 씨, 나는 준서 보증만 섰을 뿐이야. 준서가 어디 있는지 알려만 달라고. 복만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사실 이 빚은 복만이 직접 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후배 정비사 황준서의 사업 보증을 서다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이었습니다. 준서가 독립해서 가게를 차리겠다고 했을 때 복만은 망설였지만 아들이 생전에 한마디를 했었습니다. 아버지, 준서 형 도와주자. 그 형 혼자서는 힘들잖아. 아들의 부탁이었기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준서는 사업이 기울자 6개월 전 전화도 끊고 잠적해버렸고 5억 2천만 원은 고스란히 복만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준서가 잠적하자마자 태수가 채권자로 나타났다는 것이었는데 그때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태수는 그런 사정에 관심이 없다는 듯 양복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 도망간 놈 붙잡는 건 복만 씨 일이지. 나는 채권자야. 돈만 받으면 돼. 태수가 작업장 안을 걸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리프트 기둥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고 낡은 에어 컴프레서를 발끝으로 건드리고 작업대 모서리를 쓸어봤습니다. 마치 곧 자기 것이 될 물건을 미리 점검하는 것 같은 태도였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자기 것이었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이 대로변 코너 자리를 태수가 탐내고 있다는 소문은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이미 돌고 있었습니다. 손님 하나 없는 텅 빈 공간, 구석에 쌓인 빈 컵라면 용기, 먼지가 내려앉은 공구들. 태수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이 꼴로 뭘 갚겠어. 손님이 일주일째 코빼기도 안 비치는 거 나도 다 아는데. 그냥 가게 넘기고 편하게 살아. 복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쇠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기는 안 팔아. 여기는 우리 아들이랑 같이 한 곳이야. 45년이야, 45년.
복만의 두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카센터는 복만이 30대에 시작해서 아들과 함께 키운 곳이었습니다.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버지 옆에서 렌치를 잡았고 둘이 나란히 서서 하루에 7, 8대를 거뜬히 해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아들이 교통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복만의 세상은 절반이 무너졌습니다. 손이 떨려 정밀 작업이 안 됐고 수리 시간이 2, 3배로 늘어나면서 단골들도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하나둘 발길을 돌렸습니다. 태수는 복만의 떨리는 주먹을 내려다보다가 시선을 천천히 벽 쪽으로 옮겼습니다. 아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젊은 남자가 작업복을 입고 카메라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아들이 매직펜으로 쓴 메모가 바른 채 붙어 있었는데 아버지 오늘도 화이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 작업대 한쪽에 아들이 쓰던 공구 세트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복만은 그 공구에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했고 가끔 먼지가 쌓이면 직접 마른 걸레로 하나하나 닦아줬습니다. 아들이 이 카센터에 있었다는 마지막 흔적이었으니까요. 태수가 그 사진을 턱으로 가리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 그 아들도 없잖아. 죽은 사람 추억으로 월세 낼 수 있어? 순간 복만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가슴팍을 세게 밀친 것처럼 몸이 한 발짝 뒤로 밀렸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빚은 진짜였고 서류에 찍힌 도장도 진짜였고 아들이 없다는 것도 진짜였으니까요. 태수가 문을 열며 등을 돌렸습니다. 3달이야. 알아서 결정해. 문이 닫히고 카센터 안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찬바람이 셔터 틈으로 스며들었고 형광등 하나가 지직거리며 깜빡였습니다. 복만은 카운터 앞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서 서 있을 수가 없었고 서류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흩어졌지만 주울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복만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릎을 짚고 일어나 비틀거리며 사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을 뻗어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을 손끝으로 쓸어내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준서 그 녀석 도와주자고 한 것도 너였는데 내가 없으니까 이 꼴이 났다. 말꼬리가 떨리다 사라졌습니다. 아들의 선의가 아버지의 족쇄가 된 것이었습니다. 가끔 이상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준서가 도망가고 나서 태수가 너무 빨리 나타난 것, 빚 액수를 이쪽보다 저쪽이 더 정확하게 알고 있던 것. 하지만 복만은 그 생각을 할 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사람이 그렇게까지 하겠나 싶었으니까요. 복만이 사진에서 손을 떼고 돌아서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컵라면 3개와 유통기한이 이틀 지난 편의점 김밥 하나. 그것이 복만의 일주일치 식량이었습니다. 가스비를 아끼려고 한겨울에도 작업장 난방을 켜지 않았고 저녁이면 아들의 낡은 점퍼를 걸치고 리프트 옆 간이 침대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복만이 셔터를 반만 내리고 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 끝 200m 거리에 오토킹의 네온 사인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파란색과 흰색 불빛이 번쩍이는 주차장에는 벤츠와 BMW가 줄지어 서 있었고 입구에서는 정복을 입은 직원이 고객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골목, 같은 밤인데 저쪽은 불빛이 넘치고 이쪽은 어둠뿐이었습니다. 복만이 다시 안으로 들어와 아들의 공구 세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가운 쇠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들이 이 렌치를 잡고 엔진을 조이면서 아버지 이거 한번 들어봐요. 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지요.
하며 웃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복만의 눈가가 젖어들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울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이 공구마저 빼앗기면 아들이 여기 있었다는 흔적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복만이 셔터를 다 내리려고 손을 뻗은 그 순간이었습니다. 밖에서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폐업 직전 카센터의 운명을 바꿀 기적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날 밤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복만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셔터를 내리려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오늘 하루도 손님은 한 명도 없었고 카운터 위에는 태수가 던지고 간 차압 서류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형광등을 끄고 작업등 하나만 남긴 작업장은 평소보다 더 넓고 더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셔터 손잡이를 잡으려는데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작고 가는 기침 소리가 섞여 있었거든요. 복만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셔터 밑 처마 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아이가 보였습니다. 얇은 옷이 빗물에 흠뻑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때 묻은 가방 하나를 가슴에 꼭 안은 채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기침이 끊이질 않았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에서 쌕쌕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볼이 쑥 들어간 얼굴은 빗물에 젖어 있었는데 두 볼만 유난히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복만이 허둥지둥 달려가 아이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얘야, 괜찮아? 이 비를 맞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만과 눈이 마주쳤는데 초점이 흐릿했습니다. 복만이 얼른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대봤습니다. 불덩이 같았습니다. 열이 펄펄 나고 있었거든요. 복만이 깜짝 놀라 아이의 손을 잡았는데 손은 또 얼음장이었습니다. 이마는 뜨겁고 손은 차갑고 이 추위에 비까지 맞고 있었으니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었습니다. 복만은 아이를 부축해서 가게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마른 수건을 찾아 머리와 얼굴을 닦아주고 구석에 걸려있던 아들의 낡은 점퍼를 꺼내 어깨에 걸쳐줬습니다. 아들이 생전에 입던 것이라 복만도 함부로 손대지 않던 점퍼였는데 이 꼴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점퍼가 아이 몸에 비해 한참 커서 양쪽 소매가 손끝을 넘겨 바닥에 끌렸습니다. 아이는 점퍼를 걸친 채 바닥에 쪼그리고 앉았는데 몸이 가늘게 떨리면서 기침을 연달아 해댔습니다. 복만이 약상자를 뒤졌습니다. 파스하고 소화제밖에 없었습니다. 해열제가 없었거든요. 복만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약도 없어. 이걸 어쩌나. 수건을 물에 적셔 아이의 이마 위에 올려줬습니다. 아이가 차가운 수건이 닿자 잠깐 움찔했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이마에서 열기가 수건을 타고 올라오는 게 손바닥으로 느껴졌습니다. 복만이 주방 쪽을 둘러봤습니다. 컵라면밖에 없었지만 열이 이렇게 높은 아이한테 라면을 먹일 수는 없었습니다. 복만이 잠깐 고민하다가 점퍼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를 맞으며 골목을 뛰어 시장 끝에 있는 편의점까지 갔습니다. 진열대를 뒤져서 즉석 흰죽 하나와 어린이용 해열제를 집었습니다. 계산대에서 지갑을 열었는데 10,000원짜리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복만이 잠깐 망설이다가 10,000원을 내밀었습니다. 자기 일주일치 식비였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게로 돌아와 죽을 데웠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을 숟가락에 떠서 후후 불어가며 아이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자, 이거 먹어. 뜨거우니까 천천히. 아이가 고개를 숙인 채 숟가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배 안 고파? 어디 아픈 거야? 아이가 여전히 대답이 없자 복만이 다시 물었습니다. 너 집이 어디야?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 줄게.
아이가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열에 달아오른 얼굴에서 입술만 파르르 떨렸습니다. 없어요.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텅 빈 작업장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복만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금방 알아챘지만 차마 더 묻지 못했습니다. 부모가 없다는 건지, 집이 없다는 건지, 아니면 둘 다인 건지, 열에 지친 아이의 눈빛이 그 답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갈 데는 있어? 아이가 대답 없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만이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자기도 당장 석 달 뒤를 모르는 처지였지만 열이 펄펄 나는 아이를 다시 밖으로 내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먹어. 안 먹으면 낫지도 않아. 그제야 아이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받았습니다. 죽을 한 숟갈 입에 넣는데 삼키기가 힘든지 고개를 숙이고 한참 있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반 그릇쯤 먹었습니다. 복만이 해열제를 물과 함께 건넸습니다. 아이가 약을 삼키고 나서 기침을 한 차례 더 했습니다. 복만이 아이의 이마에 새수건을 올려주면서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 감기에 걸리면 이렇게 이마에 수건을 올려주고 옆에 앉아 열이 내릴 때까지 지켜보곤 했었습니다. 렌치를 잡던 투박한 손으로 아이 이마를 쓸어주던 그 새벽이 떠올라서 복만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아이가 죽을 다 먹고 나서 빈 그릇을 두 손으로 들고 싱크대 앞에 가서 설거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복만이 깜짝 놀라서 말렸습니다. 됐어. 그냥 놔둬. 아픈 애가 무슨 설거지야. 아이가 멈칫하더니 조용히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파도 스스로 설거지를 하려는 모습이 복만의 마음을 묘하게 건드렸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게 몸에 밴 아이라면 그동안 어떤 곳에서 어떻게 지내왔는지 짐작이 되고도 남았거든요. 구석에서 이불을 꺼내 바닥에 깔아줬습니다. 아이를 눕히고 이불을 목까지 덮어줬습니다. 열이 내리면 내일 아침에 파출소 데려다 줄 거니까 오늘은 여기서 자.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때 묻은 가방을 베개 삼아 머리 밑에 놓고 몸을 잔뜩 웅크린 채 눈을 감았습니다. 가방을 두 팔로 꼭 감싸 안고 있는 모습이 마치 세상에서 그것만이 자기 것이라는 듯 했습니다. 기침을 하다 말고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약이 듣기 시작한 건지 이마의 열이 조금씩 내리고 있었습니다. 복만이 불을 끄려다가 멈칫했습니다. 잠든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봤거든요. 아들이 어릴 때 카센터 바닥에서 잠들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작업장 구석에 이불을 깔아주면 아들이 공구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들곤 했었습니다. 아들의 점퍼를 입고 잠든 아이의 모습이 마치 시간이 되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복만의 발걸음이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불을 끄고 간이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태수가 던지고 간 서류, 석 달이라는 시안, 5억 2천이라는 숫자, 거기에 열이 나는 아이까지. 복만은 이불을 끌어올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새벽녘이었습니다. 복만이 잠결에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이가 잠꼬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빠, 아빠. 가늘고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복만이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이의 웅크린 등이 보였습니다. 낮에 보여줬던 담담한 표정은 온데간데였고 이불을 꽉 움켜쥔 채 아빠를 찾는 건 그냥 9살짜리 아이였습니다. 복만이 소리나지 않게 일어나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대봤습니다. 다행히 열이 많이 내려 있었습니다.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려 다시 덮어줬습니다. 아이가 잠결에 몸을 움츠리다가 이불의 온기를 느끼고 서서히 몸을 펴며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복만은 간이 침대로 돌아가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열이 내리면 파출소에 데려다 줘야지. 그래, 그게 맞아. 복만은 그렇게 되뇌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복만이 눈을 떴을 때 아이는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이불을 반듯하게 개어놓고 가게 안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는데 어젯밤과는 얼굴빛이 달랐습니다. 볼에 붉은기가 빠져 있었고 눈에 초점이 돌아와 있었거든요. 약이 제대로 들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시선이 한 곳에 멈춰 있었습니다. 작업대 위에 올라간 차, 복만이 3일째 못 고치고 있던 바로 그 차였습니다. 복만이 세수를 하고 나와 아이를 데리고 나가려는데 아이가 갑자기 작업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차 앞에 서더니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뭔가를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복만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아이가 불쑥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차 아파요. 복만이 멈칫했습니다. 차가 아프다니 이 아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뭐?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아이가 차를 가리키며 다시 말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이상해요. 2번이 제대로 안 터지고 있어요. 복만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9살짜리 꼬마 입에서 엔진 이야기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말도 안 된다는 표정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이 덜덜거리며 불안정하게 돌아갔습니다. 3일째 원인을 못 찾고 있던 바로 그 증상이었습니다. 어디가 문제라고? 복만이 팔짱을 낀 채 아이를 돌아봤습니다. 반은 의심이었고 반은 호기심이었습니다. 소리 들으면 알아요. 귀가 기억해요. 아이가 다시 눈을 감고 엔진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고개를 살짝 기울인 채 마치 엔진이 하는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뒤 아이가 눈을 뜨고 말했습니다. 여기요. 2번 실린더. 불꽃이 제대로 안 튀고 있어요. 복만이 반신반의하며 공구를 들었습니다. 2번 실린더 점화 개통을 하나하나 뜯어봤습니다. 아이 말이 맞았습니다. 정확했습니다. 복만의 손에서 렌치가 멈췄습니다. 45년 동안 차를 만져온 자신도 3일이나 헤맸는데 어젯밤까지 열에 들떠있던 아이가 시동 소리만 듣고 단번에 마친 것이었습니다. 복만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차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눈빛은 어젯밤 비에 젖어 떨던 아이의 눈빛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또렷하고 차분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복만이 한참을 말없이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파출소에 데려가야 한다는 생각은 머릿속 어딘가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대체 이 아이는 뭐하는 아이일까? 9살짜리가 어떻게 소리만 듣고 엔진 고장을 맞히는 걸까? 그 의문이 복만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진짜 정체는 복만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만이 3일째 못 고치고 있던 차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이 덜덜거리며 불안정하게 돌아갔습니다. 어제 윤호가 2번 실린더를 짚어줬으니 그 주변을 다시 살펴보려는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복만이 보닛을 열고 공구를 집어드는 사이 윤호가 슬그머니 작업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복만이 미처 말릴 틈도 없었습니다. 윤호가 엔진룸 안으로 작은 손을 쑥 넣더니 배선 하나를 잡고 확 잡아당겼습니다. 아, 뭐 하는 거야? 복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벤츠 엔진이었거든요. 잘못 건드리면 차 한 대를 통째로 날리는 거였습니다. 복만이 윤호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미쳤어. 그거 잘못 건드리면 차 한 대를 날리는 거야.
복만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복만의 손에 잡힌 채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지도 않았고 겁먹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만을 똑바로 올려다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문제예요. 이 선 하나 때문에 벤츠가 죽은 거예요. 복만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너무 또렷했거든요. 어젯밤 열에 지쳐 축 늘어져 있던 아이와 같은 아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차분하고 단단한 눈이었습니다. 윤호가 복만의 손을 뿌리치고 가방 쪽으로 갔습니다. 때 묻은 가방을 열어 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너덜너덜한 노트 한 권이었습니다. 표지가 물에 젖어 울어 있었고 모서리는 닳아서 너덜거렸지만 윤호는 그걸 두 손으로 아주 소중하게 들어 올렸습니다. 윤호가 노트를 작업대 위에 펼쳤습니다. 복만이 노트를 들여다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글씨와 도면이 보였거든요. 배선도, 회로 구성, 커넥터 위치, 엔진 모델별 튜닝 데이터. 아무리 봐도 전문 엔지니어 수준이었습니다. 45년을 차를 만져온 복만도 처음 보는 수준의 기록이었습니다. 이 노트 누구 거야? 복만이 물었습니다. 윤호의 손이 노트 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아빠 거요. 아빠가 죽기 전에 저한테 줬어요. 윤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작아졌습니다. 노트를 만지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만이 물었습니다. 아빠가 무슨 일을 했는데? 윤호가 노트를 한 장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차 고치는 사람이었어요. 엔진 만지는 거요. 아빠가 손 떼면 어떤 차든 소리가 달라졌어요. 복만이 노트에 적힌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이건 그냥 정비사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엔진의 소리를 읽고 배선의 흐름을 이해하고 제조사도 모르는 결함을 짚어내는 사람의 기록이었습니다. 복만이 고개를 들어 윤호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아는 거야? 노트에 적혀 있는 걸 읽은 거야? 윤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시 말이 없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가 다쳤어요. 차 밑에 깔렸는데 다리가 안 움직이게 됐어요. 복만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윤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가 다리를 못 쓰니까 엔진룸에 손을 못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넣었어요. 5살 때부터요. 복만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5살. 5살짜리가 엔진룸에 손을 넣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윤호가 노트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가 옆에서 알려줬어요. 윤호야, 왼쪽으로 3cm, 거기 빨간 선 잡아, 살짝 당겨. 매일 그렇게 했어요. 아빠 손이 안 되니까 제가 아빠 손이 된 거예요. 복만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4년이었습니다. 5살부터 9살까지 이 아이는 매일 아버지의 지시를 따라 엔진룸 안쪽 좁은 곳에 작은 손을 집어넣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반신이 마비된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버지의 손이 되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솜씨는 노트를 읽어서 배운 게 아니었습니다. 4년 동안 아버지 곁에서 몸으로 익힌 것이었습니다. 그럼 아빠는 지금 어디 있어? 복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호가 노트를 덮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아가셨어요. 2년 전에요. 아파서요. 작업장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윤호가 노트 표지를 손바닥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너덜너덜한 그 노트가 이 아이한테 남은 전부라는 것을 복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윤호가 한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복만이 기다렸습니다. 윤호가 입을 열었는데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보내줬어요. 아저씨네 집, 아줌마네 집. 근데 다 이상한 데였어요.
그 말 끝에 윤호가 무의식적으로 왼쪽 팔뚝을 오른손으로 감쌌습니다. 아들의 점퍼 소매 밑으로 무언가가 살짝 보였습니다. 복만이 눈치를 챘지만 일부러 묻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수건을 건네줄 때 얼핏 본 것이 있었거든요. 팔뚝에 겹겹이 남아있던 동그란 흉터. 그게 뭔지 복만은 알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윤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끝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어요. 이 노트만 들고요. 아빠가 남긴 것 중에 이것만 남았거든요. 복만이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9살 소년과 아들을 잃은 74세 할아버지가 마주 서 있었습니다. 둘 다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었고 둘 다 남겨진 것을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복만에게는 아들의 공구 세트가, 윤호에게는 아버지의 노트가, 그 두 가지만이 사라진 사람이 여기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복만이 윤호를 한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파출소는 내일 가자. 오늘은 여기 있어. 어제는 오늘 밤만이야 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내일 가자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복만 자신도 그 변화를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를 지금 내보낼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윤호가 복만을 올려다봤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리더니 작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여기서 일할 수 있어요. 차 고치는 거요. 돈은 안 받아도 돼요. 밥만 주면 돼요. 복만이 콧등이 시큰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9살짜리가 밥만 주면 된다고 말하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슬픈 조건 제시였습니다. 복만이 고개를 돌려 벽을 봤습니다. 아들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 아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준서 형 도와주자. 아들이 그때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들은 늘 남을 도우라고 했었습니다. 복만이 다시 윤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업대 한쪽에 놓인 아들의 공구 세트를 가리켰습니다. 저거 봐. 우리 아들 공구야. 아무도 못 만지게 했는데. 윤호가 공구 세트를 바라봤습니다. 복만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써도 된다. 대신 소중하게 써. 윤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복만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했던 아들의 공구를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윤호가 두 손으로 렌치를 받아들었습니다. 소중하게 쓸게요. 윤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만이 고개를 돌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젖어들고 있었지만 참았습니다. 이때만 해도 복만은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아들의 공구를 이 아이에게 건네준 이 순간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요. 그날부터 카센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복만이 작업대 앞에 서고 윤호가 옆에 섰습니다. 복만이 보닛을 열면 윤호가 먼저 시동 소리를 듣고 어디가 문제인지 짚어줬습니다. 복만의 손이 떨려서 정밀한 작업이 어려웠지만 윤호의 지시가 워낙 정확했기 때문에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복만이 렌치를 잡으면 윤호가 옆에서 아버지 노트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알려줬거든요. 할아버지, 그거 반바퀴만 더 조이면 돼요. 거기 말고 옆에 거요. 복만이 버럭 소리를 지를 때도 있었지만 윤호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오랜 단골이 차를 맡기고 갔습니다. 다른 데 가려다가 복만이 형이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맡겨본다며 놓고 간 차였습니다. 복만이 진단을 시작하려는데 윤호가 먼저 시동을 걸어달라고 했습니다. 엔진 소리를 3초쯤 듣더니 세 군데를 짚었습니다. 복만이 확인해 보니 세 군데 다 맞았습니다. 그런데 윤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노트를 펼치더니
이 차는 여기 배선을 이렇게 바꾸면 출력이 올라간다고 했거든요. 복만이 반신반의하며 윤호가 시키는 대로 배선을 손봤습니다. 사흘 뒤 단골이 차를 찾으러 왔습니다. 주차장에서 시동을 거는데 표정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더니 복만에게 달려왔습니다. 복만이 형, 이게 무슨 짓이야? 차가 새 차보다 좋아졌는데? 복만도 놀랐습니다. 윤호가 아버지 노트의 튜닝 기법을 적용해서 단순 수리가 아니라 성능 자체를 올려놓은 것이었습니다. 단골이 주차장을 한 바퀴 돌고 돌아오더니 연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거 정비가 아니라 업그레이드잖아. 대체 뭘 한 거야? 복만이 대답 대신 윤호를 돌아봤습니다. 윤호는 구석에서 공구를 닦고 있었는데 칭찬을 들은 것 같지도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냥 원래 그래야 하는 걸 했을 뿐이라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단골이 동네 카페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만이 카센터에 천재 꼬마가 있어. 내 차가 새 차보다 좋아져서 돌아왔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한 명 찾아왔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입소문이라는 게 그렇게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일주일째 한 명도 없던 카센터에 하루 한두 대씩 차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윤호는 들어오는 차마다 시동 소리를 먼저 들었습니다. 눈을 감고 고개를 기울이고 3초쯤 지나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뭐가 문제인지 어디를 손봐야 하는지 또박또박 알려줬습니다. 복만 혼자 하루 세대가 한 개였던 작업이 5대로 늘었습니다. 윤호가 접수된 차들의 시동 소리를 한 번씩 듣고 이건 급하고 이건 내일 해도 돼요 하면서 작업 순서까지 정해줬거든요. 복만이 45년 동안 감으로 해왔던 일을 9살짜리가 귀 하나로 해내고 있었습니다. 카운터에 매출이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몇 달 만에 처음 들어오는 현금이었습니다. 복만이 저녁에 매출 장부를 펼쳐보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숫자가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었지만 분명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만이 모르는 사이 누군가가 이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토킹 사무실이었습니다. 태수가 책상 앞에 앉아 태블릿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복만의 카센터 앞에 차가 서너 대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먼지만 쌓여있던 카센터였거든요. 태수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오복만 카센터에 부품 넘기는 업체가 어디야? 전화 너머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태수가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 업체들한테 전화해. 오복만 카센터에 부품 넘기면 오토킹 거래 끊는다고. 하나도 빠짐없이. 전화를 끊은 태수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0m 거리에 복만의 카센터가 보였습니다. 셔터가 올라가 있었고 작업등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태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만이 부품 주문 전화를 돌렸는데 어디서도 받지 않았습니다.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전부 전화를 안 받거나 재고가 없다고 했습니다. 복만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다들 이러는 거야? 지난달까지 멀쩡했는데. 복만은 이유를 몰랐습니다. 누가 뒤에서 줄을 끊고 있다는 걸 상상도 못했거든요. 부품이 없으니 수리를 못했습니다. 기다리던 손님 2명이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차를 가져갔습니다. 다음에 올게요. 그 말이 다시는 안 온다는 뜻이라는 걸 복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겨우 살아나던 매출이 다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윤호가 복만의 표정을 살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부품 안 와요? 안 와. 어디서도 안 줘. 이유를 모르겠어. 복만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윤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폐차장 가요. 거기 가면 쓸만한 거 있을 거예요. 복만이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시 외곽에 있는 폐차장으로 갔습니다. 녹슨 차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복만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해하는 사이 윤호는 이미 폐차 사이를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차 한 대 앞에 멈춰 서더니 보닛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부품을 하나 집어들고 이리저리 돌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차로 가서 또 부품을 꺼냈습니다. 쓸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귀신같이 골라냈습니다. 이건 돼요. 이건 안 돼요. 이건 닦으면 써요. 복만이 윤호가 고른 부품을 하나하나 확인해 봤습니다. 다 맞았습니다. 녹슬고 때가 탔지만 핵심 부위는 멀쩡한 것들만 골라낸 것이었습니다. 복만이 윤호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45년 차 정비사인 자기보다 부품 보는 눈이 정확한 9살짜리라니. 가게로 돌아와 폐부품을 닦고 다듬어서 수리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폐부품으로 수리한 차가 정품으로 수리한 것보다 오히려 조용하게 돌아갔거든요. 윤호가 아버지 노트를 보며 부품 조합을 바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소문이 또 퍼졌습니다. 그 카센터 폐부품으로도 기적을 만든대. 복만이 어느 저녁 장부를 정리하다가 윤호를 돌아봤습니다. 윤호가 구석에서 아버지 노트를 읽고 있었습니다. 작업등 불빛 아래서 너덜너덜한 노트를 소중하게 넘기는 모습이 아들이 어릴 때 만화책을 읽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복만이 작업대 한쪽에 놓인 아들의 공구 세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옆을 봤습니다. 윤호가 폐차장에서 주워온 작은 렌치 하나가 아들의 공구 옆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언제 거기 놓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습이 묘하게 자연스러웠습니다. 복만이 입을 열려다 말았습니다. 괜히 콧등이 시큰거려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장부에 적힌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아직 빚 5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금액이었지만 분명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희망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작았지만 절망이라고 부르기엔 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여기서 멈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품을 끊었는데도 카센터가 살아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태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쓰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복만이 아닌 윤호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복만이 작업대 아래에서 오일을 빼고 있었고 윤호는 옆에서 아버지 노트를 펼쳐놓고 다음 작업 순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둘이 나란히 일하는 모습이 이제는 제법 자연스러워진 참이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단정한 정장 차림의 여자가 내렸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가게 안을 들여다보더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순자 씨, 아니. 오복만 씨 되시죠? 복만이 기름 묻은 손을 작업복에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여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사 한소라입니다. 차윤호라는 아이가 여기 있다는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복만의 손에서 걸레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주방 안에서 노트를 보고 있던 윤호가 소라의 목소리를 듣고 굳었습니다. 윤호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빠졌습니다. 윤호 군은 위탁 가정에서 실종 신고가 된 아이예요. 한 달 넘게 찾고 있었습니다. 소라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윤호의 얼굴 사진이 붙은 서류가 보였습니다. 소라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윤호를 데려가야 합니다. 보호자가 아닌 분이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복만이 서류를 밀어내며 소라 앞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잠깐만요. 이 아이가 그 집에서 어떤 꼴을 당했는지 알기나 해요? 팔뚝에 화상 자국이 겹겹이야. 위탁 가정에서 맞은 거라고요. 소라의 눈꺼풀이 한번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다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할 겁니다. 하지만 그건 별개 문제고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안 돼요. 바로 그때 윤호가 구석에서 천천히 나왔습니다. 두 손으로 앞치마 끝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소라를 올려다보는 눈이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다시 그 집엔 안 갈 거예요. 제발요. 윤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앞치마 소매가 올라가면서 왼쪽 팔뚝에 화상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동그랗고 울퉁불퉁한 흉터가 겹겹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라의 시선이 그 흉터 위에 머물렀습니다. 소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곧 다물었습니다. 소라가 잠시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본부요, 한소라입니다. 차윤호 건으로 보고드립니다. 아이가 심한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어서 정서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현재 보호 중인 분을 임시 보호인으로 지정하는 걸 요청합니다. 전화를 끊은 소라가 복만에게 말했습니다. 임시 보호예요. 법적 후견인이 없으면 한 달이 한계입니다. 그 안에 방법을 찾으세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소라가 서류를 가방에 넣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서 한번 멈칫하더니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흉터건은 제가 따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만이 바닥에 주저앉은 채 윤호를 끌어안았습니다. 윤호가 복만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이의 어깨가 들썩들썩 흔들렸습니다. 복만도 윤호의 머리를 감싸 안은 채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한 달 안에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태수의 다음 수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침 카센터 앞에 승합차 한 대가 섰습니다. 노동청 조사관 2명이 내려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복만 씨 미성년자 노동착취 신고가 접수되어 현장 조사 나왔습니다. 복만이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조사관이 작업장을 둘러보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윤호가 쓰던 공구, 작업대 위에 펼쳐진 노트, 기름때가 묻은 아이 크기의 앞치마. 조사관이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복만이 조사관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나한테 차를 가르쳐 주는 거라고요. 조사관이 표정 없이 복만을 바라봤습니다. 신고 내용대로 현장을 확인하는 겁니다. 경고장은 발부됩니다. 조사관이 경고장을 카운터 위에 놓고 나갔습니다. 복만이 경고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윤호가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복만이 윤호에게 다가가 아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알겠지? 윤호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이 카센터를 노리고 있다는 걸 복만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일이 너무 딱딱 맞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동보호기관이 오고 그 다음에 노동청이 오고 마치 누가 순서를 정해놓은 것처럼 며칠 뒤였습니다. 복만과 윤호가 폐차장에서 부품을 주워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비치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윤호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할아버지, 저 차 세워야 해요. 지금 당장. 복만이 윤호를 돌아봤습니다. 윤호가 교차로를 지나가는 검은색 포르쉐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멀쩡해 보이는 차였습니다.
복만이 뭔 소리를 하는 건가 싶은 표정을 지었지만 윤호는 이미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윤호가 포르쉐 운전석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운전자가 창문을 내리며 뭐냐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저씨, 차 세우세요. 냉각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이대로 가면 엔진이 타버려요. 운전자가 황당해했습니다. 멀쩡한 차를 9살짜리 꼬마가 세우라고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윤호의 눈빛이 너무 진지해서 운전자가 차를 갓길로 뺐습니다. 복만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보닛을 열었습니다. 복만이 냉각팬 쪽을 확인했습니다. 미세한 쇳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베어링에 금이 가 있었거든요. 복만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건 10분만 더 달렸으면 엔진이 통째로 타버릴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운전자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한 거야? 차 밖에서 소리를 들은 거야? 윤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리가 이상했어요. 정상이면 안 나는 소리가 섞여 있었거든요. 운전자가 차 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수리 영수증이었습니다. 복만이 영수증을 들여다봤습니다. 오토킹 정비센터, 강태수의 가게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2주 전에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비가 380만 원이었습니다. 운전자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380만 원 받고 이걸 놓쳤다고? 하마터면 차가 불이 날 뻔했잖아. 윤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리 들으면 알아요. 저 가게는 소리를 안 듣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교차로 위에 떨어졌습니다. 복만이 윤호를 바라봤습니다. 9살 꼬마가 길에서 지나가는 차의 고장을 소리만으로 잡아낸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대형 프랜차이즈 정비센터에서 380만 원을 받고 수리한 차의 결함을. 운전자가 고마워하며 떠난 뒤 복만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오토킹? 태수의 가게. 380만 원을 받고도 냉각팬 베어링 하나를 못 잡은 가게. 복만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걸렸지만 아직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포르쉐 운전자가 자동차 동호회 카페에 글을 올렸거든요. 오토킹에서 380만 원짜리 수리를 했는데 엔진 터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9살 꼬마가 소리만 듣고 잡아줬습니다. 댓글이 순식간에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거기 진짜야? 오토킹 별로라는 소문이 있긴 했는데 나도 오토킹에서 수리하고 이상했어. 오토킹에 대한 불신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이 작은 균열이 어디까지 커질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윤호가 이상한 걸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리가 끝난 차의 보닛을 닫기 전에 윤호가 엔진룸 안쪽 구석에 뭔가를 붙이고 있었거든요. 복만이 뭐 하는 거야 하고 들여다봤더니 작은 별 모양 스티커였습니다. 색종이를 가위로 오려 만든 손바닥만 한 별이었습니다. 그게 뭐야? 복만이 물었습니다. 윤호가 스티커를 엔진룸 안쪽에 꼼꼼하게 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그랬어요. 수리가 끝나면 항상 표시를 남기라고. 다음에 또 열어봤을 때 누가 손봤는지 알 수 있게요. 저도 하고 싶어요. 복만이 별 스티커를 바라봤습니다. 색종이를 오린 것이라 삐뚤빼뚤하고 투박했지만 윤호가 정성스럽게 한 장 한 장 만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던 것을 따라하고 싶다는 아이의 마음이 그 작은 별에 담겨 있었습니다. 복만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별 스티커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뒤 중고차 온라인 카페에 글 하나가 올라왔거든요. 제목이 엔진룸에 별 스티커 붙은 차 사신 분 계세요였습니다. 글쓴이가 중고로 산 차의 엔진룸을 열었다가 별 스티커를 발견했는데 그 차의 엔진 상태가
새 차보다 좋아서 놀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댓글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저도 그 스티커 본 적 있어요. 그 차 엔진 소리가 다르더라고요. 나도 별 스티커 붙은 차 샀는데 진짜 다르다. 어디서 수리한 건지 아시는 분? 소문이 퍼졌습니다. 별 스티커가 붙은 차는 엔진이 다르다. 9살 꼬마가 직접 손본 차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스티커 자체가 일종의 인증 마크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중고차 거래 게시판에 별 스티커 붙은 차 팝니다라는 글이 올라오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색종이로 만든 삐뚤빼뚤한 별 하나가 프리미엄이 된 거였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한 사람이 움직였습니다. 자동차 전문 유튜버 엔진 귀신, 본명 권혁준. 30대 중반, 구독자 180만 명. 혁준이 자기 채널에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썸네일에는 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9살 꼬마가 소리만 듣고 차 고장을 마친다고? 진짜인지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혁준이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그 카센터 직접 갑니다. 며칠 뒤 카센터 앞에 카메라 장비를 실은 SUV가 멈춰 섰습니다. 혁준이 캡모자를 눌러 쓰고 카메라를 든 스태프와 함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복만이 메뉴판을 들고, 아니 작업 의뢰서를 들고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차를 봐드릴까요? 혁준이 모자를 벗으며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사장님, 저 유튜브에서 엔진 귀신이라는 채널 하는 권혁준이라고 합니다. 여기 천재 꼬마가 있다면서요? 복만이 유튜브가 뭔지 잘 몰랐지만 윤호가 주방 쪽에서 나오며 혁준을 알아봤습니다. 윤호의 눈이 커졌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혁준이 밖에서 고장차 세대를 견인해 왔습니다. 미리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세대 다 고장 부위가 다르고 증상도 달랐습니다. 혁준이 첫 번째 차에 시동을 걸며 윤호를 바라봤습니다. 자, 이 차 뭐가 문제인지 맞춰봐. 카메라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윤호가 차 앞에 섰습니다. 눈을 감고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3초. 윤호가 눈을 떴습니다. 연료 인젝터 2번이 막혔어요. 혁준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스태프가 공구를 들고 확인했습니다. 맞았습니다. 두 번째 차. 윤호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5초쯤 걸렸습니다. 미션 오일이 새고 있어요. 3번 실이 갈라져서 그래요. 확인. 맞았습니다. 세 번째 차 앞에서 윤호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다른 차보다 오래 듣고 있었습니다. 혁준이 카메라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호가 눈을 뜨고 말했습니다. 이건 좀 달라요. 5번 배선 껍질이 녹아서 옆에 선이랑 거의 붙었어요. 이대로 두면 합선돼요. 이건 만든 데서 잘못 만든 거예요. 배선을 2cm만 위로 올리면 엔진 열을 안 받아서 괜찮아요. 작업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혁준이 직접 본닛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5번 배선의 피복이 열에 녹아 옆 배선과 거의 닿아 있었습니다. 제조사도 리콜을 안 한 설계 결함이었습니다. 그걸 9살짜리가 소리만 듣고 잡아낸 것이었습니다. 혁준이 카메라 앞에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가를 두세 번 반복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데. 혁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180만 구독자를 가진 자동차 전문가가 9살 앞에서 할 말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촬영이 끝난 뒤였습니다. 스태프가 장비를 정리하는 사이 혁준이 복만에게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촬영 때와 달라져 있었습니다. 뭔가를 꺼내려다 망설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아드님이 복진 씨 아닙니까? 복만이 멈칫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우리 아들을 어떻게 알아요? 혁준이 모자를 벗어 양손으로 잡으며 말했습니다. 10년 전에 저 여기 왔었어요. 그때 돈이 하나도 없어서 차가 고장났는데 수리비를 못 냈거든요. 그랬더니 아드님이 그냥 고쳐주셨어요. 돈은 나중에 생기면 갚으라고 하셨는데 그 나중이 이렇게 됐네요. 복만의 눈이 커졌습니다. 혁준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드님 은혜를 아직 못 갚았습니다. 이 영상 제대로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복만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10년 전에 공짜로 차를 고쳐준 청년이 180만 구독자 유튜버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복만이 벽에 걸린 아들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아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혁준의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제목은 9살 소년이 벤츠 엔진을 살리다. 영상 초반에 윤호가 세대를 연달아 마치는 장면이 나왔고 중간에 혁준이 말을 잃는 장면이 나왔고 마지막에 혁준이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입니다. 저는 10년 넘게 차를 만져왔지만 이런 귀는 처음 봤습니다. 영상이 올라간 날 밤 조회수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만에 100만, 사흘 만에 500만,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실화야? 이 아이 천재 아니야? 저 카센터 어디야? 나도 가고 싶다. 전국에서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복만이 전화기를 잡고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복만 카센터 맞는데요. 예약이요? 전화를 끊기도 전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윤호가 옆에서 전화 메모를 적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셔터를 올리자 이미 줄이 서 있었습니다. 벤츠, BMW, 포르쉐. 복만이 눈을 비비며 밖을 내다봤습니다. 이게 다 뭐야? 할아버지 빨리 준비해요. 손님 밀렸어요. 윤호가 앞치마를 동여매며 작업장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복만도 허둥지둥 뒤따라갔습니다. 윤호 스티커 받으려면 3주를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자동차 카페에는 다른 글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나도 오토킹에서 수리받았는데 이상했어. 오토킹 수리 후 문제 생긴 분 또 있나요? 오토킹에 대한 불신의 균열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오토킹 사무실 창가에서 태수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잔이 쟁반에 부딪혀 소리가 났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부품 차단이나 신고 같은 수로는 안 되겠다는 것을 태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수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영업을 마치고 복만이 셔터를 내리려는데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2대가 카센터 앞에 나란히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 4명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태수가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양복이 아니었습니다. 점퍼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 여유로운 미소도 없었습니다. 복만의 직감이 뭔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가게 안으로 들어오며 손짓을 했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들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복만 씨,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러 왔어. 가게 넘겨. 그러면 깔끔하게 정리해 줄게. 태수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복만이 태수 앞에 섰습니다. 안 넘긴다고 했잖아.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는 거야. 태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뒤에 서 있던 남자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이 배전함으로 가더니 차단기를 내렸습니다. 작업장의 불이 꺼졌습니다. 형광등이 하나씩 꺼지면서
카센터가 어둠에 잠겼습니다. 반전이었습니다. 뒤이어 다른 남자가 수도 밸브를 잠갔습니다. 단수까지. 작업장에 남은 불빛이라고는 셔터 틈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빛뿐이었습니다. 복만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전기 올려. 태수가 대답 대신 작업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정비 중이던 고객 차량이 리프트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태수가 주머니에서 압류 딱지를 꺼내 차 위에 붙였습니다. 한 장, 두 장, 리프트에도 붙이고 에어 컴프레서에도 붙이고 작업대에도 붙였습니다. 빨간 딱지가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태수의 시선이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벽에 걸린 아들의 공구 세트였습니다. 태수가 남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남자 2명이 공구 세트를 벽에서 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복만이 달려갔습니다. 남자들 앞을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이건 안 돼. 이것만은 안 돼. 이건 우리 아들 거야. 복만의 목소리가 작업장 전체를 울렸습니다. 74세 노인의 몸이 떨리고 있었지만 그 자리를 비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공구 세트, 그것만큼은 절대 내줄 수 없었습니다. 남자들이 복만을 밀어냈습니다. 복만이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윤호가 구석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공구 세트 앞에 서서 두 팔을 벌렸습니다. 이건 할아버지 아들 거예요. 가져가지 마세요. 남자가 윤호를 한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윤호가 바닥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 또 앞을 막았습니다. 또 밀려났습니다. 또 일어났습니다. 9살짜리의 몸이 어른한테 상대가 될 리 없었지만 윤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태수가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아들의 공구 세트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고물들도 압류 대상이야. 아들 추억이고 뭐고 돈 안 되면 쓰레기지. 그 말에 복만이 바닥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수가 복만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복만 씨, 황준서한테 보증 설 때 그 착한 마음. 그거 덕분에 내가 여기 서 있는 거야. 고마워. 비웃음이었습니다. 복만의 선의를 조롱하는 뻔뻔하고 잔인한 비웃음이었습니다. 복만이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공구 세트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복만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번쩍 지나갔습니다. 준서한테 보증 설 때 그거 덕분에 내가 여기 서 있는 거야. 그 말은 단순한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준서의 잠적, 빚의 배후, 모든 것이 처음부터 태수의 설계였을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복만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태수가 돌아가고 남자들도 철수했습니다. 공구 세트는 결국 빼앗겼습니다. 작업장에는 어둠만 남았습니다. 전기도 물도 끊긴 카센터의 셔터 틈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빛만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빨간 압류 딱지가 여기저기 붙어 있었고 아들의 메모만 벽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화이팅. 그 메모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복만이 손전등 하나를 찾아 켰습니다. 고객 차량이 리프트 위에 있었거든요. 내일까지 약속한 차였습니다. 전기가 없어도 공구를 빼앗겨도 이 차만큼은 끝내야 했습니다. 복만이 떨리는 손으로 남은 공구를 집었습니다. 손전등을 입에 물고 리프트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렌치를 돌리는데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의 볼트가 겨우 풀렸습니다. 복만이 다음 볼트로 넘어가려는데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숨이 턱 막히면서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렌치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복만이 벽을 짚으려다가 미끄러지듯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할아버지, 윤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달려와서 복만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복만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 식은 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눈을 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윤호가 떨리는 손으로 복만의 주머니를 뒤져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9를 눌렀습니다. 할아버지가 쓰러졌어요. 숨을 못 쉬어요. 빨리 와주세요. 여기 카센터예요. 카센터. 윤호의 목소리가 갈라져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들것에 복만이 실려갔습니다. 윤호가 복만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이 윤호를 말렸지만 윤호는 끝까지 복만의 손가락을 놓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눈 떠요. 할아버지, 제발요. 구급차 문이 닫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골목을 울리며 멀어져 갔습니다. 윤호는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보호자가 아니니까요. 윤호가 카센터 앞에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작업장, 꺼진 불, 바닥에 널브러진 공구, 빨간 압류 딱지, 그리고 벽에 남은 아들의 메모. 아버지 오늘도 화이팅. 윤호가 셔터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구급차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아이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모를 잃고 처음으로 가족이라 부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마저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9살 아이한테 남은 것이라고는 닫힌 셔터와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호는 카센터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셔터 앞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은 채 구급차가 사라진 방향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아이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는데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울 겨를이 없었습니다. 지금 울면 끝이라는 걸 9살짜리도 알고 있었거든요. 윤호가 일어났습니다. 셔터 앞에 놓인 공구통을 끌어안았습니다. 태수의 사람들이 아들의 공구 세트는 가져갔지만 윤호가 폐차장에서 주워온 공구들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윤호가 공구통을 가슴에 안고 셔터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등을 셔터에 기대고 무릎 위에 공구통을 올려놓았습니다. 마치 그것만 지키면 할아버지가 돌아올 것처럼. 밤이 깊어졌습니다. 시장불이 하나둘 꺼지고 골목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윤호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나왔습니다. 아들의 점퍼를 입고 있었지만 추위를 막기에는 얇았습니다. 아이의 몸이 가늘게 떨렸지만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윤호가 눈을 떴습니다. 셔터에 기댄 채 잠이 들었다가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윤호가 일어서서 셔터를 열었습니다. 전기가 없으니 손으로 올려야 했습니다. 9살짜리 힘으로는 무거웠지만 이를 악물고 끌어올렸습니다. 작업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켰습니다. 빛이 작업장을 훑었습니다. 빨간 압류 딱지가 여기저기 붙어 있었고 바닥에 공구가 널브러져 있었고 리프트 위에는 복만이 어젯밤 끝내지 못한 고객 차량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윤호가 그 차 앞에 섰습니다. 손전등을 작업대 위에 세워놓고 불빛이 엔진룸을 비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아버지의 노트를 꺼냈습니다. 너덜너덜한 노트를 펼쳐 해당 페이지를 찾았습니다. 윤호가 공구통에서 렌치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렌치가 아니었습니다. 태수가 가져간 아들의 공구 세트, 그 중에서 하나가 남아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태수의 사람들이 미처 못 챙긴 렌치 하나가 작업대 아래에 떨어져 있었거든요. 아들의 손때가 벤 바로 그 렌치였습니다. 윤호가 그 렌치를 두 손으로 들었습니다.
잠깐 렌치를 내려다보다가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리프트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서 작은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노트의 지시를 따라 하나하나 볼트를 풀고 조이고 배선을 확인했습니다. 9살짜리의 손이었지만 정확했습니다. 4년 동안 아버지의 손이 되어줬던 그 손이었으니까요. 복만이 끝내지 못한 작업을 윤호가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렌치를 잡고 아버지의 노트를 보며 마치 죽은 아들이 돌아와 가게를 지키는 것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아들의 공구를 잡은 9살의 손이 어둠 속에서 엔진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동이틀 무렵 작업이 끝났습니다. 윤호가 리프트 아래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옷에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손등에 작은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윤호가 셔터 밖으로 나와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셔터 앞에 다시 앉아 공구통을 안았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맞은편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이른 아침에 장사 준비를 하러 나온 이웃 상인이었습니다. 상인이 카센터 셔터 앞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윤호를 발견했습니다. 눈이 내리는 새벽, 기름때 묻은 옷을 입고 공구통을 안은 채 앉아있는 9살짜리 아이. 상인이 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이 SNS에 올라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쓰러져 병원에 갔는데 9살 꼬마가 혼자 카센터를 지키고 있습니다. 밤새 셔터 앞에서 잠도 안 자고요. 글 아래에 찍힌 사진이 있었습니다. 눈 내리는 새벽 셔터 앞에서 공구통을 안고 웅크린 아이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글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십 개 공유였다가 낮이 되면서 수천 개가 됐습니다. 저녁 뉴스에 나갔습니다. 9살 고아 소년이 홀로 지킨 할아버지의 카센터. 뉴스 자막이 그렇게 찍혔습니다. 기자가 카센터를 찾아왔고 윤호의 영상이 전국에 퍼졌습니다.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이 아이를 도울 수 없나? 건물주가 이렇게 한 거야? 경찰은 뭐 하는 거야? 사람들의 분노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이 커지면서 다른 목소리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토킹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3명이 온라인 카페에 글을 올렸거든요. 저도 같은 수법으로 당했습니다. 강태수가 불법 이자를 매기고 말 안 들으면 가게를 못 열게 했습니다. 증거 있습니다. 그 글 아래로 불법 차용증 사진, 협박 녹음 파일 링크, 허위 매출 자료가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포르쉐 운전자도 글을 올렸습니다. 오토킹에서 380만 원 수리받았는데 엔진 터질 뻔했습니다. 9살 꼬마가 길에서 잡아줬습니다. 이 가게 정비 상태 심각합니다. 다른 차주들도 따라 나왔습니다. 나도 오토킹에서 수리 후 문제 있었어요. 증거가 한 곳으로 모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혁준이 윤호의 뉴스 영상을 보고 즉시 카센터로 달려왔습니다. 윤호에게 따뜻한 국밥을 사주고 병원에 데려가 복만의 상태를 확인해줬습니다. 병원 복도였습니다. 윤호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복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링거줄이 연결된 복만이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윤호가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가게 제가 지키고 있어요. 빨리 나으세요. 그 말이 복도에 울렸습니다. 혁준이 뒤에서 윤호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복만이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옆에 한소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복만 씨, 정신이 드세요? 복만이 입을 열었습니다. 갈라진 목소리로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윤호는? 소라가 복만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가게 지키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복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 베개를 적셨습니다. 자기가 쓰러진 밤 9살짜리가 혼자 카센터를 지키며 밤을 새웠다는 것을 복만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한편 세상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맹점주들의 증거, 차주들의 증언, 윤호의 뉴스 영상,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강태수? 그리고 바로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황준서였습니다. 6개월 전 전화를 끊고 잠적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복만의 후배, 보증빚 5억 2천만 원의 원인이 된 사람. 아들의 부탁으로 도장을 찍어줬던 바로 그 준서가 카메라 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혁준이 긴급 라이브 방송을 열었습니다. 평소 자동차 영상만 올리던 채널에 사연 폭로라는 제목이 걸렸습니다. 화면에 준서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에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눈 밑에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숨어 지내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준서가 카메라를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황준서입니다. 오복만 사장님한테 보증을 서게 한 사람입니다. 오늘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강태수가 처음부터 복만이 형님 카센터 자리를 뺏으려고 저를 이용한 겁니다. 사업 자금을 대줄 테니 복만이한테 보증을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면 빚을 떠넘기면 된다고. 그렇게 하면 복만이가 가게를 넘길 수밖에 없다고요. 라이브 방송 채팅창이 폭발했습니다. 뭐라고? 처음부터 짜고 친 거였어? 그 할아버지 빚이 사기였다고? 준서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업이 기울었을 때 태수가 전화해서 그랬습니다. 이제 도망쳐라. 빚은 복만이한테 다 넘어갈 거다. 내 할 일은 끝났다고. 저는 그때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윤호라는 아이가 카센터를 지키는 걸 보고 복만이 형님이 쓰러진 걸 보고 더는 숨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준서가 휴대폰 화면을 카메라에 보여줬습니다. 태수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보증받아와.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도망쳐라. 빚은 복만이한테 간다. 날짜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이어서 송금 내역도 공개했습니다. 태수가 준서에게 보낸 돈, 사업 실패를 지시한 녹음 파일까지. 증거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채팅창이 들끓었습니다. 복만의 빚 5억 2천만 원. 그것은 처음부터 태수가 설계한 사기였습니다. 아들의 부탁으로 후배를 도우려 한 복만의 선의를 이용한 처음부터 끝까지 짜여진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라이브 방송 시청자가 50만을 넘겼습니다. 댓글과 채팅이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빚 자체가 사기였다고? 이건 범죄잖아. 경찰 뭐 하는 거야? 당장 잡아. 복만이 형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준서가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복만이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아들이 저 믿으라고 했는데 그 믿음을 제가 팔아먹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말해야 했습니다. 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화면이 흐릿해졌습니다. 혁준이 카메라를 돌려 자신을 비추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대로입니다. 오복만 사장님의 빚은 처음부터 사기였습니다. 증거는 전부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다음 날 단골 변호사 조현태가 움직였습니다. 매일 점심마다 카센터에 와서 말없이 칼국수를, 아니 복만이 끓여주는 컵라면을 먹고 가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현태가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준서의 증언, 가맹점주들의 불법 이자, 차용증, 협박 녹음, 오토킹 부실 수리 피해, 자료,
불법 고금리 채권, 모든 것을 묶어서 사기와 공갈 혐의로 강태수를 고소했습니다. 경찰이 오토킹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류를 상자째 가져갔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뽑아갔습니다. 채권 이전 문서, 허위 신고 지시 내역, 부품 납품 차단 지시 메일까지 쏟아져 나왔습니다. 태수가 복만의 카센터를 무너뜨리기 위해 했던 모든 일의 기록이 거기 있었습니다. 태수가 자기 사무실에서 수갑을 차고 나왔습니다. 경찰차 앞에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태수가 고개를 숙인 채 경찰차에 탔습니다. 3개월 전 복만의 카센터에서 양복을 입고 서류를 던지며 비웃던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토킹 사무실 앞에서 가맹점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골목 상인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혁준이 연행 장면을 라이브로 송출했고 시청자 수가 100만을 넘겼습니다. 준서도 사기 공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자수를 했고 증언에 협조했기 때문에 감형을 받을 수 있었지만 법적 책임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복만은 준서를 면회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도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들이 믿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이 쓸쓸할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구치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태수가 합의를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복만이 병원에서 퇴원한 뒤 구치소 면회실을 찾았습니다. 면회실 유리 너머로 태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양복 대신 회색 수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3개월 전 카센터에서 복만을 내려다보며 비웃던 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볼이 쑥 들어가 있었습니다. 복만이 유리 너머로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복만 씨, 합의하자. 조건은 맞춰줄게. 복만이 태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떨리던 손이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서 보증 설 때 내가 착하다고 했지? 그 착한 사람이 용서를 안 해주는 거야. 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을 열려다 다물었습니다. 복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면회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복만의 등이 곧았습니다. 3개월 전 카센터 바닥에 주저앉아 서류를 줍지도 못하던 그 등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복만이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수술은 아니었습니다. 수술실 불이 켜지고 윤호가 복도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꼭 모으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소라가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윤호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 잘 됐어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윤호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참고 참았던 울음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를 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소라가 윤호의 머리를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회복실에서 복만이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제일 먼저 들어온 건 윤호의 빨간 코와 퉁퉁 부은 눈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윤호가 복만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복만이 힘없는 손을 들어 윤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돌아왔잖아. 약속 지켰지? 윤호의 어깨가 들썩들썩 흔들렸습니다. 복만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이 회복실 침대 위에서 한참 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악당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태수의 사기가 확정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복만의 빚 5억 2천만 원, 전액 무효. 처음부터 사기로 만들어진 빚이었기 때문에 갚을 의무 자체가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카센터에 붙어 있던 빨간 압류 딱지가 하나씩 떼어졌습니다. 복만이 직접 딱지를 뜯어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이번에는 다른 이유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공구 세트가 돌아왔습니다. 압수물로 보관되어 있던 것을 경찰이 반환한 것이었습니다. 복만이 공구 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렌치 하나하나를 손으로 만져보며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다 있었습니다. 복만이 작업대 위 원래 자리에 공구 세트를 놓았습니다. 공구가 제자리에 돌아오자 작업장이 비로소 완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복만이 공구 세트 옆을 바라봤습니다. 윤호가 폐차장에서 주워온 작은 렌치가 그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의 공구와 윤호의 공구가 나란히. 복만이 한참 그 모습을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이름표를 꺼내 윤호의 공구통에 붙였습니다. 차윤호.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또렷했습니다. 태수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벌금과 피해 보상금, 소송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혁준이 복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사장님, 그 건물 경매 나왔어요. 제가 아는 투자자분이 같이 하자고 합니다. 복만이 전화기를 잡고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 건물을 산다고? 그 돈이 어디 있다고? 사장님은 장사만 하시면 됩니다. 아드님한테 받은 은혜, 이걸로도 모자라요. 혁준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경매 당일 혁준과 투자자가 건물을 낙찰받았습니다. 그리고 건물 등기에 복만의 이름을 함께 올렸습니다. 복만이 등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 위에 자기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45년 동안 세입자로 월세를 내며 카센터를 지켜왔는데 이제 이 자리의 주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일하던 바로 그 자리의 주인이. 복만이 등기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웃다가 울고 울다가 웃었습니다. 윤호가 옆에서 복만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쫓겨날 일 없어요. 여기 우리 거잖아요. 복만이 윤호의 머리를 쓸어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거. 그 말이 이렇게 따뜻하게 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소라가 서류 봉투를 들고 카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검은 승용차가 아니라 걸어서 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 대신 커피 2잔도 들려 있었습니다. 복만 씨, 법원에서 결과가 나왔어요. 복만이 기름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다가왔습니다. 윤호도 공구를 내려놓고 복만 옆에 섰습니다. 소라가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복만 씨가 윤호의 정식 후견인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가족이에요. 복만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빼곡한 글씨 사이에서 후견인 오복만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류를 든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윤호가 복만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그래, 진짜 가족이야. 이제 아무도 우리 못 떼어놔. 윤호가 복만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복만이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소라가 고개를 돌리며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복만이 벽 앞에 섰습니다. 아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복만이 아들 사진 옆에 윤호 사진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윤호가 카센터 앞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진이 나란히 벽에 붙었습니다. 복만이 아들 사진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 대신 온 게 아니야. 근데 이 녀석도 내만큼 좋다. 말끝이 떨리다 사라졌습니다. 복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 주름진 볼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벽에는 아들의 화이팅 메모 옆에 윤호가 삐뚤빼뚤하게 쓴 메모가 하나 더 붙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최고. 1년이 흘렀습니다. 카센터 간판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오복만 차윤호 공동 운영. 간판 아래로 깨끗하게 리모델링된 카센터가 보였습니다. 셔터는 활짝 열려 있었고 작업장 안에서 엔진 소리와 공구 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윤호가 학교 가방을 메고 카센터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나왔어요. 그래, 손 씻고 와. 복만이 작업대 아래에서 소리쳤습니다. 윤호가 가방을 구석에 내려놓고 손을 씻더니 능숙하게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아들의 공구 세트와 윤호의 공구함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영업을 마치고 복만이 의자 하나를 작업장 가운데 놓았습니다. 윤호를 앉히고 뒤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위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깎아줄게. 우리 아들도 이 의자에서 내가 깎아줬는데. 복만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지만 이내 가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각사각 머리카락이 떨어지는 소리가 텅 빈 작업장에 울렸습니다. 윤호가 거울을 보며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짧은 거 좋아요. 복만이 가위를 멈추고 거울 속 윤호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이 의자에 앉아있던 모습이 겹쳐 보였다가 사라졌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건 아들이 아니라 윤호였습니다. 다른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저도 할아버지 아들이에요. 윤호가 거울 속에서 복만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복만의 손에서 가위가 멈췄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뒤 윤호의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족 속의 시간에 윤호가 발표를 했다고 영상을 보내드린다고 했습니다. 복만이 카센터에서 혼자 휴대폰을 열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윤호가 교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종이 한 장을 들고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제가 직접 고른 가족이에요. 저도 할아버지가 고른 가족이고요. 피는 안 섞였지만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밥을 주고 이불을 덮어주고 공구를 쥐어줬어요. 저는 할아버지한테 엔진 소리를 들려줬어요. 우리는 그렇게 가족이 됐어요. 복만이 휴대폰을 잡은 채 펑펑 울었습니다. 손에는 렌치가 들려 있었고 작업복에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카센터 안에는 엔진 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45년 동안 지켜온 바로 이 자리에서 74세 할아버지가 9살짜리의 말 한마디에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카센터 앞이었습니다. 오늘도 벤츠가 줄을 서 있었습니다. 셔터 위 간판 불빛이 골목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3개월 전 어둡고 텅 비었던 바로 그 골목이었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아들의 공구와 윤호의 공구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벽에는 아들의 사진과 윤호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고 화이팅 메모 옆에는 할아버지 최고 메모가 나란히 붙어 있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서로를 직접 고른 가족. 절망의 끝에서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는 그렇게 새로운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복만 할아버지와 9살 윤호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장 힘들 때 건넨 따뜻한 한마디가 인생에서 가장 큰 기적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댓글로 응원 한마디 남겨주세요. 여러분 가정에도 따뜻한 기적이 찾아오길 바랍니다.